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 수면 관련 장애, 우울증하고 그리고 기면발작 살펴보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REM 행동장애 다루고 또 수면, 잔다는 것 자체의 기능, 그리고 수면 중에 또 꾸기의 기능 살펴보는 걸로 우리 수면장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다루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그 기면발작, 그 이후에 이인증, 그리고 우리의 식물성 기능이라 얘기한 내장 반응이 의식에 어떻게 중요한가, 이 부분이 참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많고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제가 욕심을 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던 중에, 또 수업 중에도 제차 3차 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잘 전달되었는지 참 계속 이렇게 혼자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다가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그거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아낄 욕심으로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렸는데, REM 수면 동안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특징, 우리 그때 봤던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REM 수면 특징, 역설적이라 했죠. 가장 깊은 수면이 보여주는 특징, 체육은 이완, 그리고 얕은 수면이 보여주는 특징, 신경활동 증가. 그 신경활동 증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심박수, 혈압, 이거 뭐죠? 내부 장기, 그죠? 지금 변동이 크다 했죠. 들쑥날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부 장기 상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 신경에 해당하는 미주신경이 그 정보를 뇌간 활성계, 뇌간 각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준다. 그때 그것이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활성시키게 된다. 그것이 바로 REM 수면 또는 REM 의식을 켜는 스위치와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수면 특징. 그리고 다음, 제가 거꾸로 넘겼네요. 자, 수면 특징 하나 더. 주로 꿈을 꾼다. 그런데 꿈을 꿀 때 그 뇌의 활동 정도, 신경 활동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면은 어떤 부위들은 활동이 감소하고 어떤 부위들은 일부 활동이 증가하더라. 그 중에 다리뇌는 뇌간 중에 구체적으로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뇌, 뇌간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뇌간은 더 큰 범위의 해부학적 용어고, 그 중에서 다리뇌에 있는 망상체를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리뇌 얘기하고, 변형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형계는 정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동기,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해마도 바로 변형계에 포함돼요. 해마도 기억을 응고화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특징으로 언급되지만, 해마도 감정, 달리 얘기하면 정서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형계와 관련된 정서는 이것 처음 소개해드릴 때는 불안을 제가 대표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공포불안 말씀드렸었는데, 변형계는 쾌감 혹은 만족, 보상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요. 우리 보상 경로라고 1학기 때 다뤘던 내용 중에 바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해서 우리의 있던 보상감 또는 쾌감이라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보상 경로 중에 중요한 부위인 기대맥 또는 측핵이라 얘기한 부분이 바로 변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형계는 쾌감,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쾌감, 불안 이 둘 사이에 아주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적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이후에 보겠지만, 정서와 관련해서 보겠지만, 의사결정이니 판단이니 우리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 바로 우리 보상, 달리하면 쾌감, 아니면 불안, 공포,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적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복잡한 사회적 적응 행동에 있어서도 그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정서고, 그 정서 중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호냐 불호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토대다. 그 끝과 관련된 부위가 변형계다. 근데 이 부분이
REM 수면 동안에 그것도 꿈을 꿀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진다.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기면 발작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이 보니까 이것이 뭐요? REM 수면 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이다. 뭐 다가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특징들이다. 그래서 기면 발작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중에 REM 수면이 침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면 발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인증이라는 현상을 주로 보이더라. 그럼 이인증도 바로 깨어있는 중에 갑자기 REM 수면이 침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인증은 또 다른 경우에도 경험하더라. 어떤 경우에? 극심한 정서 경험, 대표적으로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럴 때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인증이라는 것을 경험하더라. 그래서 이인증이라는 것은 결국 REM 수면 때 나타나는 이러한 뇌의 활성 패턴과 관련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REM 수면 때 나타나는 활성 패턴이 바로 꿈꿀 때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것이 바로 이인증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소위 영적 체험이라 얘기하는 것이 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뇌과학자는 그 뇌의 생리적인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러한 꿈이 되었던 기면 발작이 되었던 이인증이 되었던 그 근간을 볼 때 아까 REM 수면 동안에 나타난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었죠? REM 수면 주로 꿈을 꾼다 했으니까 100% 아니지만 주로 꿈을 꾼다 했으니까 REM 수면을 얘기를 하면 꿈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때 REM 수면 때 나타난 특징이 뭐였죠?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 심혈관계와 호흡계 이것이 엎치락 덮치락 엎치락 뒤치락 즉 엎치락 뒤치락 즉 변동이 심화되어 있죠. 여러분 그 패닉 어택이라 해서 공황장애, 패닉 어택 그때도 이제 어택 갑자기 몰아친다 패닉 두려움이 갑자기 팍 엄습하는 경우를 패닉 어택에서 번역의 공황장애라는데 그분들을 시작하는 그 시발되어지는 증상이 뭐냐면은 생리 현상이 뭐냐면 바로 호흡이 급격하게 변동을 일으켜요. 바로 REM 수면에 있어서 특징도 이 내부 장기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임사체험과 관련된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내부 장기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된 바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과활성화가 바로 미주신경계가 아니라 미주신경을 과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뇌간 활성화 중에 REM 스위치라고 별명이 붙은 아실콜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깨있는 중에 렘 의식, 렘 수면 상태가 침입되어져서 기면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임사체험 때 이인증이라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그때 경험하는 것들 소위 영적 경험이라는 것이 꿈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여겨지는 것은 꿈꿀 때의 그러한 생리적 상태와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해 보니까 바로 REM 수면 때 나타나는 그러한 PGO파 그리고 마비 현상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발견되더라.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우리의 가장 기본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이다. 그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나와 같은 유전자를 다시 또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경계는 복잡한 상위 중추까지 모든 신경계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위 의식 또는 정신 또는 심리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결국 이 내장 반응, 내장의 상태, 즉 식물성 기능이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식물성 기능, 내장 반응은 의식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얼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최근 한 2주 전에 신문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아요. 신문이 온라인상에 제가 봤었는데 자폐증의 경우에 위와 장, 즉 위장이라는 것과 소장 이걸 GI,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시스템이라는데 바로 그러한 장기의 어떤 기능과 관련되더라. 그래서 구토, 설사, 복통, 그리고 과민성 어떤 그런 장염 증상 이런 것들이 그것과 수반되더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그 근본 원인이 소화관에서 시작하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측할 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소위 이런
신경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어떤 그런 행동이라는 것, 정신적이라는 것들은 다 뭐요? 내장 반응을 토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복잡하게 일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한 그런 육체와 그리고 건강한 정신 그리고 적응적인 행동이 출발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오 시스템, 마오 효소와 공격성 그 아래에 있는 기전이 뭘까라고 소개하는 가설이 바로 높은 정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서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내부 장기가 어떤 상태냐는 것이 이 정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부위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뭐요? 그 사람들은 정서가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부 장기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갓난쟁이 애들 키워보시거나 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부모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부모도 그죠? 참 인내심 갖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뭐요? 그 갓난아이가 하고 있는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도 물론이요. 성인의 경우도 결국은 사회성. 아까 정서라는 것이 의사결정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했지만 그 사회성, 인간관계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의 갈등이 심하거나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 틀렸다 해도 좋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혈관계가 문제가 있던 소화계가 관련했던 가장 먼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소화관 그리고 뇌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하는 여기에 건강하지 못하면 편안하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내 몸이 불편하고 바로 내 몸의 생리적 상태가 정서에 근간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뭐요? 기억에도 해마가 기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정서, 편도체를 통한 그죠? 정서라 그랬죠. 바로 기억에도 그렇고 결국은 사회적 관계, 복잡한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은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는 내 자신을 대하는 행동의 그대로 투사 반영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이든 이 세상이든 소위 정신적이든 행동적이든 그러한 것들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내부 장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맨 처음 원시적인 형태의 신경계가 중추신경계를 이룰 때 바로 소화관에서부터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중추신경계 세포들의 모임이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뇌관의 그 망상체가 왜 거물 모양이냐. 이것도 초기의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신경계는 거물 모양이 있다.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건 순전히 제 추측, 근거도 없이 그냥 제가 뭐 소설처럼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그 망상체가 뇌관에 탁 포진하고 있고 이 뇌관 망상체는 뭐요? 뇌 전체를 깨워내는 각성 시스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바로 내부 장기의 자율적인 내가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계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뇌로 보자면은 뇌관이 건강한 것이 뇌 전체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내부 장기와 신경계 중에서도 가장 고등한 기능을 한다는 이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 이것이 사회적 적응, 사회적 행동, 결정이나 판단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뇌관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얘기하고 싶고 결국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내부 장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식물성 기능, 내장 반응은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의식의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가설 이론하에서 그렇게 제가 추론하고 그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동, REM 행동량입니다. REM 수면 동안에 어떻다 했죠? 자, 다시 한번 또 REM 수면 특성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이거 깊은 수면보다 더 체위근이 이완되어요. 그런데
이 뇌 쪽으로는 뇌간의 아시콜린 시스템, 즉 렘 스위치라고 별명이 붙은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주로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럼 아래쪽으로는 운동 뉴런들을 다 억제시켜가지고 체액은 딱 이완돼 있어. 그런데 바로 임사체험을 경험하기 쉬운 사람이나 기면 발작을 가진 사람들이 뭐 뇌간이 건강하지 못하다. 이 스위치가 명확하게 꺼지고 켜지지 않고 뭔가 어중간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내부 장기가 요동칠 때. 내부 장기는 어떻게 요동치죠?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것이 민감하게 요동칠 때 그렇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REM 행동 장애는 REM 수면 중에 뇌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뭐요? 여러분의 전화 REM 수면 동안에 뇌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뭐죠? 아시콜린이 활성화돼서 REM 동안입니다. 수면 전체가 아니라 REM 동안에 아시콜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여기서는 꿈꾸기와 관련된 어떤 뇌의 상태, 각성 상태를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체위근이 다 이완돼야 되는데 이 뇌간이 쉽게 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 아래쪽 체위근을 이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REM 동안에 주로 꿈을 꾸는데 그 꿈꾸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의 경우에 다리뇌, 뇌간 중에서도 다리뇌라고 이렇게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다리뇌 중간뇌 망상체 또는 다리뇌 망상체 얘기를 하는데 그 부위를 손상시켜 보니까 고양이가 REM 수면 중에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 REM 수면 중 안에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REM 행동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을 한다면은 그 수면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면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면 장애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 그런 그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을 하면서 REM 수면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그러한 단계들을 거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수반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들은 이후에 수면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행동에 포커스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 수면 중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특히 뭐 남자의 경우에 그것도 파킨슨 환자. 파킨슨 환자에게서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의 경우에 REM 행동장애 나타나는 거. 자, 아까 파킨슨 얘기 앞 시간에 듣고 언뜻 했었죠. 뭐와 관련 얘기했었죠. 파킨슨의 근본적 요인이 소화관과 관련되더라라는 그런 가설가 있고 에비던스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소화관의 상태라는 것은 뇌간의 활성 정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뇌의 전체적인 어떤 활동 패턴을 통해서 의식에 관련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 뭐요? 즉 파킨슨 병 중에서 남자의 경우에 REM 행동 장애가 많더라. 즉 REM 수면 중에 체위근이 이완돼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완 안 된다. 즉 뇌간이 뭔가 뇌간의 아세틸콜린 시스템, 즉 특히 다리 내에 있는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뭔가 이게 명확하게 스위치가 REM 쪽으로 못 넘어갔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쩌북쩌북 걸어다니듯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는 뭐? 뇌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파킨슨 병에 있어서 도파민 부족이 파킨슨 병과 관련되는데 그 도파민 부족은 도파민 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파민 세포가 죽어나는 부위가 어딘데? 바로 흑질이다. 그 흑질이 어딘데? 바로 뇌간에 있다. 그 지난번에 뇌간 활성계 얘기를 하면서 모노아민들이 를 분비하는 세포 핵들이 어디 모였는지 얘기하는 중에 흑질 얘기했었죠. 바로 그 부위가 죽어나가는데 그 근본 원인을 보니까 소화관과 관련된 있다라는 이러한 가설이 있고 그게 상하는 뭐 에비던스가 있는데 연구는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파킨슨 병도 결국은 소화관, 이 내부 장기와 관련해서 뇌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수면장애 중에 두 번째 소개하는 REM 행동장애는 REM 수면 시에 체위근이 이완되어야 되는데 이완되지 않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칙 늘어져 있는 거죠. 뭐 소위 마비되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이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꿈꾸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주로 잘 나타나더라. 바로 뇌관과 관련되는 거죠. 앞서 봤던 기면발작, 이인증도 뇌관과 관련되고 그 뇌관은 뭐 바로 내부 장기와 그렇게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이 내부 장기의 상태가 이 의식의 토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차, 3차, 5차, 6차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도 정석가가 높은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죠. 벌써 이게 한 달까지 됐을라나 한 2주 이상, 한 3주 이상 된 것 같아요. 한 달 됐겠네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꿈 자체도 정석가가 높은 데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경험이 합쳐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왜? 정석가가 높으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겠죠. 제가 꿈에서 저보다 키가 큰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앞뒤 뭐 맥락도 없이 그 남자가 쉽게 이제 꿈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을 제가 이 발로 뭐 제가 뭐 그냥 뭐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태권도도 할 줄 모르는데 이 발로 앞차기로 그냥 탁 차서 얼굴을 차려고 하는데 빗나갔어요. 그런데 곧장 뒤이어서 이 왼발로 처음에 찬 게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그건 기억 안 나고 두 번째 찬 게 왼발로 그대로 뻗어서 탁 찼는데 이 턱을 그냥 탁 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이 턱이 묵직한 느낌이 딱 들죠. 드는 순간 꿈속에서도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쾌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왜? 깨어있을 때만큼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 감각도 둔하겠죠. 난 다음에 발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깬 것도 아니에요. 잠결에 그러니까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지금 꿈을 꾸는 REM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알게 된 게 자다가 옆에는 가구를 들고 찬 거예요. 이 발을 차서는 이 발등이 그 가구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찬 거죠. 차서는 이게 며칠 동안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도 그 꿈속에서의 그 쾌감은 정말 좋았었어요. 예, 정말 좋아요. 그 모르고 찼기 때문 찬다면은 한 번 더 찰 정도로 쾌감이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아팠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예전과 달리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이 노화로 인해 가지고 이 뇌관 기능이 명확하게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안 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바로 내가 보인 것이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뭐 REM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을 만한 그런 진단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증상이 아직까지 빈번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뭐 진단 받으러 갈 생각도 못했지만 뭐 현재까지 내 추측으로는 REM 행동 장애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유사하거나 그게 해당하는 그러한 경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예, 제가 경험한 건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REM 행동 장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처음 경험이었고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여겨져요. 어쨌든 그 쾌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꿈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정서예요. 그런데 그 정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다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 내부 장기 상태에서 시작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얘기 왜 했죠?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자, 다음은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날까? 자, 그래서 초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수면 기능 내용 또 이제 접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영상 수면의 기능과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미 익히 우리 앞에서 일주일 시작하면서부터 일주일 수면과 각성 시작하고 처음에 일주일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죠. 그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 다루게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수면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965,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Randy Garner stayed awake for 264 hours. That's 11 days to see how he'd cope without sleep. On the second day, his eyes stopped focusing. Next, he lost
lost the ability to identify objects by touch. By day 3, Garner was moody and uncoordinated.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he was struggling to concentrate, had trouble with short-term memory, became paranoid, and started hallucinating. Although Garner recovered without long-term psychological or physical damage, for others, losing shut-eye can result in hormonal imbalance, illness, and in extreme cases, death. We're only beginning to understand why we sleep to begin with, but we do know it's essential. Adults need 7 to 8 hours of sleep a night, and adolescents need about 10. We grow sleepy due to signals from our body telling our brain we are tired, and signals from the environment telling us it's dark outside. The rise in sleep-inducing chemicals like adenosine and melatonin send us into a light doze that grows deeper, making our breathing and heart rate slow down, and our muscles relax. This non-REM sleep is when DNA is repaired and our bodies replenish themselves for the day ahead. In the United States, it's estimated that 30% of adults and 66% of adolescents are regularly sleep deprived. This isn't just a minor inconvenience. Staying awake can cause serious bodily harm. When we lose sleep, learning, memory, mood, and reaction time are affected. Sleeplessness may also cause inflammation, hallucinations, high blood pressure, and it's even been linked to diabetes and obesity. In 2014, a devoted soccer fan died after staying awake for 48 hours to watch the World Cup. While his untimely death was due to a stroke, studies show that chronically sleeping fewer than 6 hours a night increases stroke risk by 4.5 times compared to those getting a consistent 7 to 8 hours of shut-eye. For a handful of people on the planet who carry a rare inherited genetic mutation, sleeplessness is a daily reality. This condition, known as fatal familial insomnia, places the body in a nightmarish state of wakefulness, forbidding it from entering the sanctuary of sleep. Within months or years, this progressively worsening condition leads to dementia and death. How can sleep deprivation cause such immense suffering? Scientists think the answer lies with the accumulation of waste products in the brain. During our waking hours, our cells are busy using up our day's energy sources, which get broken down into various byproducts, including adenosine. As adenosine builds up, it increases the urge to sleep, also known as sleep pressure. In fact, caffeine works by blocking adenosine's receptor pathways. Other waste products also build up in the brain, and if they're not cleared away, they collectively overload the brain and are thought to lead to the many negative symptoms of sleep deprivation. So, what's happening in our brain when we sleep to prevent this? Scientists found something called the glymphatic system, a cleanup mechanism that removes this buildup and is much more active when we're asleep. It works by using cerebrospinal fluid to flush away toxic byproducts that accumulate between cells. Lymphatic vessels, which serve as pathways for immune cells,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in the brain, and they may also play a role in clearing out the brain's daily waste products. While scientists continue exploring the restorative mechanisms behind sleep, we can be sure that slipping into slumber is a necessity if we want to maintain our health and our sanity. 네, 이 동영상 보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생각났어요. 결국 이 내부 장기 반응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에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이 내부 장기의 활동 수준이라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얘들도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즉 얘들도 24시간보다 조금 긴 일주일 리듬을 보이는데 이 녀석들이 SCN을 통해서 선타임에 맞춰져서 24시간에 맞게끔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리듬을 보면서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먹을 먹게 되면은 소화도 시키고 배설도 하고 그죠 필요하다면은 그죠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서 바로 우리의 그 생존에 중요한 일정한 수준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면과 각성 리듬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여차저차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뤘고 동영상에도 나왔고 이후에 볼테고 지금까지 봐왔었는데 바로 그러한 수면과 각성이 바로 우리 이 주기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결국 빛의 선타임에 맞춰지는 우리 몸의 생체적 리듬이 교란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내부 장기의 이런 정상적인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이 깨어질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식의 토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에 그리고 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결국은 내부 장기가 의식의 토대다. 근데 이 내부 장기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얘들도 활동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활동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느냐? 결국은 SCN을 통해서 선타임에 맞춰진 그 리듬이 뇌의 어떤 부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장기의 리듬을 마스터 클락이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이렇게 지휘자처럼 이렇게 지휘를 해서 그 리듬에 잘 맞추게 하고 그와 함께 수면 각성도 리듬에 잘 맞을 때 우리 이 내부 장기뿐만 아니라 이 몸 전체가 선타임에 잘 맞춰지는데 수면과 각성 주기가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즉 정상적이지 않으면 뭐 시차증을 포함한 사회적 시차증 그 이후에 다른 이유로 이것이 교란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큰 맥락하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내부 장기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이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그리고 또 사건 경험하는 외부의 자극이 이 내부 장기의 어떤 반응성을 너무 급변하게 교란시킨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의식에도 영향을 주어서 앞서 봤던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도 정서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경험하는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그 동영상 안에 우리 이미 살펴봤던 거 있었죠. 여기서는 수면과 각성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 바디 타임이 선 타임에 즉 24시간 조금 더 긴 일주일이 매번 해가 뜨고 지는 이 선 타임에 계속 세팅돼서 딱 동조화돼야 될 텐데 이 수면 각성 주기가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교란이 생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 앞서 일주일을 보여주는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일주일이 망고지면은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쭉 첫째 시간에 언급할 때 나왔던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지금 수면의 기능과 관련해서 얘기할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수면의 기능은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회복시킨다. 자는 동안에 자 이건 수면 전체입니다. 뭐 꿈이고 뭐 깊은 수면, 낮은 수면 할까요? 그냥 수면 잔다는 그 전체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보니까 우리의 그런 대사작용과 관련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활동 수준이 높아지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수면의 기능은 회복이다. 이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수면 시간이 일주일 동안 6시간 정도 자니까 유전자의 활동 패턴이 변하는데 활동 수준이 낮아지는 게 있었고 높아지는 게 있더라. 낮아지는 건 뭐냐면은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높아진 건 뭐냐면은 종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계의 질병을 만드는 유전자 활동이 높아졌다.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활동이 수면과 관련되어서 이런 활동 변화가 있는데 좀 전에 본 수면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왜 자지? 그건 회복하기 위해서야. 그 증거가 뭔데? 자는 동안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관련되는 유전자 활동이 있더라.
그 유전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또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관여되는 유전자 활동이 자는 동안 일어나더라. 그걸 볼 때 자는 이유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또 보니까 여기 또 심혈관 질환 관련된 게 있네요. 이 심혈관 뭐요? 바로 내부 장기와 관련된 것이죠. 심혈관과 관련된 유전자가 이 수면하고도 또 관련된다. 그 정도로 언급하고 뭘 얘기를 하려고 또 저러나 싶은 점 여러분 각자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면 동안에 에너지 보존이다. 왜? 깜깜한 동안에 돌아다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죠? 뭐 득되는 거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에너지 소비하느니 에너지 세이브 축적해 놨다가 낮 동안에 그죠? 뭐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뭐 밭을 갈든지 논을 매든지 김을 매든지 그렇게 한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죠? 동물의 경우든 인간의 경우든 자는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인간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설화하고 이제 이론을 위한 이제 증거를 이제 연구하는 중에 이제 수면의 기능 중에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을 위한 것이다. 깜깜한 동안에는 움직여봐야 크게 득될 것 없고 오히려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자는 것이 그 에너지 보존 즉 세이브 축적해놨다가 낮 동안에 그죠 뭐 먹을거리 찾고 잡으러 다니고 또 포식자 쫓아오면 도망도 가고 그렇게 해서 보존한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데 그러면 자는 동안에 보존되어지는 에너지량이 얼마냐 보니까 110칼로리라는 거예요. 110kcal도 아니고 110칼로리예요. 제가 본 거는 제가 뭐 칼로리라는 단위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그 자료에는 110칼로리예요. 110칼로리 같으면요 손바닥만한 빵 하나 정도라고 하는데 빵 하나 정도가 110인지 뭐 200인지 1000칼로리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한 36% 정도 우리가 잔다는 거 인생 전체 일반적으로 볼 때 요즘은 수면이 짧아져서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진지 모르겠어. 과거 한 100년 전 1940년도 때 조사된 그에 비하면 지금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었다 하는데 그것이 뭐 미국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어느 뭐 전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료상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중에 한 36% 거의 3분의 1을 자는데 그 자는 동안 보존하는 에너지가 그냥 110칼로리, 그럼 빵 한 조각, 뭐 주먹만한 빵 한 조각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수면의 기능으로 에너지 보존이란 가설은 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이제 수면의 기능 중에 학습과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 나와요. 그 중에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시냅스 가소성이에요. 시냅스 가소성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그러한 신호 전달하는 인접한 부위, 즉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 사이에 인접해서 신호를 넘겨주는 신호 전달하는 부위가 시냅스인데 이 부위의 구조가 변해요. 즉 축삭 종말이 더 가지를 쳐서 많아진다든지 또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에서 시냅스를 맺는 부위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줄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해요. 이 시간에도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소위 이렇게 지식과 관련된 이러한 학습을 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운다든지 할 때는 물론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화면을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읽고 공부하시면서 소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뭔가 기억하고 있다 공부한다는 순간에도 바로 시냅스에서는 구조적으로 변하고 구조적으로 변하면 당연히 기능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것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특성 자체를 가소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플라스틱이 형태가 변화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IT화를 붙여서 플라스티시티에서 소조 미술 분야 중에 그죠? 조소와 조각을 합친 게 소조입니까? 조각 소조 맞습니까? 어쨌든 그 소조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소자예요. 가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 성질 자체를 가소성, 플라스틱에다가 ITY를 붙여서 플라스티스틱이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뭔가 배우고 기억할 때는 이런 시냅스 가소성, 시냅스 사이의 연결이 생겨나고 더 그 연결이 단단해져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단단해져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뭘 배우고 기억한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이건 뭐 이제 거의 뭐 그죠 뭐 법칙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학습과 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죠. 꼭 뭐 책을 보는 이런 것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이 재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면, 즉 기억이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 학습과 기억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시냅스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분명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험하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새로운 연결과 강도만 점점 강해진다면은 우리 안에는 너무 복잡한 연결만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이 뇌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 즉 바람직한 기능, 그죠? 바람직한 정보 처리할 때는 이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뭐 모든 세상 일들이. 그래서 자는 동안에 이렇게 학습과 기억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시냅스는 연결이 생겨 더 강하게 되지만 불필요한 정보, 그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 이 시냅스 가소성에서 이 연결이 또 뭐요? 느슨해지거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기억이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혹시 신경심리학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단행본의 사례집을 한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시거나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신경심리학의 창시자라는 알렉산드 루리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바로 그 임상 사례에 해당한 사람을 쭉 다 기록해서 만든 하나의 단행본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사람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막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이 신경심리학자인 이 루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정신병동에 들어갔고 결국 정신병동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도 바람직한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필요한 중요한 학습을 통해서 즉 배운 중요한 정보들은 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지고 그 강화되어지는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시냅스는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언제? 자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특히 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학습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그냥 학습이 아닌 어떤 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이제 학습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경험들은 이제 학습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남아서 다음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인데 좁게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교재 제목, 즉 교과 제목 생리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것 이거 다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나 뭐 아니면 주변의 경우든 그죠? 소위 공부하는 학생들 학습 기억 잘하면 좋겠죠. 그건 뭐예요? 예전에는 사당 오락해서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한다 했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것을 지금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보여줘요. 뭐? 학습과 기억, 공부를 잘하려면 그것이 책을 보는 공부든 운동 기술이든 무엇이 됐든 뭔가 배워서 잘 기억해서 그것을 잘 써먹으려면 잘 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는 것도 기억을 응고화, 해마 얘기할 때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단기 기억을 잠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데 해마가 중요하고 그 기능을 응고하라 했는데 바로 그런 응고화가 잘 일어나려면은 공부한 이후에 자야 돼요. 그런데 최근 연구는 공부하기 전에 자는 것도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뭐 1시간 자고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앞에서 낮잠 자는 것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낮잠 자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는 이 학습과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낮잠을 자게 된다면 규칙적으로 자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 전에 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밤 시간에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시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간까지도 그렇게 잔다. 그것도 뭐죠? 새벽 4시에 자서 그 다음날 뭐죠? 아침 10시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럼 6시간밖에 안 되나요? 그럼 12시에 일어난다면 8시간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통상적으로 자야 할 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수면 기간도 그렇게 성인의 경우에 7, 8, 청소년의 경우에 10시간 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잤을 때 뭐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등교해서 그것이 어떠한 학습이 되었던 책을 보는 그런 바로 그런 입시를 위한 공부가 되었던 운동 기술이 되었던 학습과 기억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시간대에 정상적인 시간만큼 자게 되면은 그 배운 것들이 또 잘 기억된다는 거. 그게 뭐 학습 전후의 수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또 세 번째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연구가 더 많이 돼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그냥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고 있긴 해요. 뭐 앞으로 더 연구되어지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을 나타날 중요한 에비던스가 이제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꼴로 갔네요. 자, 수면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쭉 이제 좀 더 추가했습니다. 자, 건강한 수면은 집중력, 주의력, 의사결정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수면하고 나면은 아하 하는 즉 흔히 유레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번쩍이는 그런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이러한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집중력, 주의력은 그죠? 운동이 되었던 책 보고 배우는 이러한 뭐 학습이 되었던 다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성. 자, 우리 지금 이거 다루는 내용은 앞서 일주일 리듬이 깨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그리고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이런 이 활자를 통해서든 제가 구두를 통해서든 다 언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애나 어떤 리듬의 교란이 아닌 정상적인 리듬이 돌아갈 때 그것이 그 중에 하나,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즉 건강한 수면을 할 때 집중력, 주의력, 의사결정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신체 건강이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기분 변화가 덜하고 스트레스 덜 경험하고 충동성도 덜 경험하고 분노 수치도 낮아지고 약물 남용, 중독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즉 그걸로 얘기하면 건강한 수면이 안 되면 이것 집중력부터 시작해서 신체 건강까지 다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건강한 수면을 못하면은 기분이 엎치락 뒤치락. 즉 내 기분이 결국 나에 대한 이미지, 나는 누구다 뿐만 아니라 결국 나와 관련된 이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 판단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 시지각할 때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선천이든 후천이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각을 통해서 지각되어지는 것이 상이하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정서와 관련해서 앞선 시간에도 제가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도 반복한 것 같아요. 했듯이 바로 이런 기분 변화, 스트레스 이거 바로 정서 중에서 불안하고 관련된 데 있죠. 바로 분노. 바로 이게 또 정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증가될 수 있다. 건강한 수면이 아닐 때, 즉 건강하지 못한 수면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러한 기분 변화가 심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그죠? 스트레스 취약해지고, 그리고 충동성, 그리고 분노 수치, 그리고 약물 중독 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다 앞서
일주일 그리고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수면의 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재미있는 현상은 수면과 정신질환이 관련됩니다. 자, 앞선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이 뇌 기능을 바탕으로 한 소위 정신적인 또는 행동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라는 것은 다 결국은 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대사 작용을 토대로 할 것이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저 혼자 생각이니까 뭐 제가 그죠 뭐 이불 덮어쓰고 만세 부르는 격이니까 뭐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추측을 낳는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지금 조현병의 경우에 정신질환, 그 조울증, 우울증은 우리가 이미 다뤘었죠. 지난 시간에 앞서 우울증은 이미 다뤘는데 지금 조울증,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뭐요? 수면장애가 관련된다는 거예요. 수면장애가 뭐죠? 결국은 우리의 깨고 자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즉 각성과 수면의 주기가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는 SCN을 통해서 빛을 매개로 우리의 바디 타임이 선 타임에 잘 동조화되어서 우리 내부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리적 시스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정상적인 리듬을 못 보인다는 거죠. 바로 정상적인 그 리듬이 바로 이 내부 장기의 대사작용, 결국 먹고 소화시키고 그죠? 배설하고 하는 기본적인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을 맞춰주는 항상성을 교란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러한 정신질환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제가 과감하게 저 혼자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7, 8번, 한 10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소화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요 몇 주 전에 온라인상에 나오는 그런 저널에 보니까 뭐 자폐증 같은 경우에 gastrointestinal system, 즉 위와 장기의 어떤 그러한 그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 앞서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수면장애 정신질환, 조현병의 경우에 수면 주기가 완전히 붕괴돼요. 낮 동안에 자고 밤 동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수면 주기 자체가 아예 그냥 붕괴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붕괴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수면 주기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바디타임이 선타임과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 동쪽으로 그죠? 제트기 타고 여행 가서 완전 밤낮이 뒤바뀐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몸 상태에서 지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수면 주기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조현병의 경우에. 그리고 이 조현병 환자들 보니까 유전자 중에 수면과 관련된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는 거예요. 뮤테이션, 즉 돌연변이라 얘기할 수 없고 뮤테이션. 즉 수면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요? 조현병이 수면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을 조현병 환자한테 처치해 보니까 그걸 먹으니까 뭐 조현병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인 망상, 그 중에서 편집증, 망상에도 한 3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에 편집증적 망상, 뭐 우리는 망상의 3종류를 지금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편집증적 망상, 즉 망상이 감소하다는 거. 이걸 볼 때 바로 정신질환, 조현병이 수면과 중요하다. 즉 수면은 뭐예요? 우리 몸의 리듬을 선타임에 이 자연환경에, 이 지구 환경에 맞게끔 해주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정신질환까지 관련된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또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이거 가지고 추측컨대 앞서 봤던 내부 장기 식물성 기능이라는 것이 뭐 의식의 토대라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 조울증. 자, 이제 조울증, 우울증을 우리 많이 다뤘었고요. 조울증의 경우에 반드시 조울증이 일어나기 전에 뭐 수면장애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수면장애가 조울증에 앞선다라는 것이 있고 우울증하고 수면장애는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게 됐죠. 우울증이 있으면 수면장애 반드시 있고 수면장애 있으면 반드시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했고 그와 관련해서 체온 리듬 그리고 수면 각성 리듬이 이것이 우울증을 겪는 분이 아닌 경우와
그 리듬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선 타임에 맞춰주기 위해서 빛을 그저 쪼여서 우리의 바디 타임을 선 타임에 맞추게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온 리듬을 또 이렇게 우울증이 없는 분과 유사하게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또 결국은 SCN이 단파장 빛을 매결해서 우리 바디 타임을 선 타임에 맞추게끔 그런 조치를 하면은 우울증 경감에 확실히 효과가 있고 수면이 건강해지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치료되면 수면도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앞선 시간에는 우울증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모노아민 가스를 얘기했었고 근데 이 모노아민이 뭐 다 뇌간 각성 시스템에 포진하고 있는 신경핵들이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 전체를 깨워내는 데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또 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뭐 여기 없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학습과 기억 다시 봅니다. 아까 세 가지 이론 중에 학습과 기억 다시 봅니다. 아까 더 연구가 많이 됐다 했죠. 자,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여러분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학습한 이후에 잠을 자게 되면은 더 기억에 촉진한다고 기억 촉진되어진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앞서 많이 듣는데 근년에 와서는 뭐 학습 전에 자는 것도 뭐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잔다는 것은 나 오늘 지금 전 시험 공부하러 지금 도서관에 10시에 도착해서 시험 공부하려는데 그러면 10시 전에 내가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자야지. 그러면 학습에 도움 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그죠? 규칙적으로 낮잠 자는 거는 도움이 된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자야 할 시간에 그죠? 충분한 시간을 자고 난 다음에 학습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학습 전에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뒤에 그와 관련된 이제 실험 연구를 볼 텐데 그 경우는 이제 실험실상에서 실제 이제 실험 전에 몇 시간씩 이렇게 재워요. 구체적으로 몇 시간까지 재웠는지는 제가 지금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앞서 건강한 수면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되니까 잠자는 게 좋다 해서 그냥 뭐 규칙적인 그런 것이 아닌 형태로 그냥 학습하기 전에 뭐 잠을 이렇게 그죠? 뭐 몇십 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자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좀 그것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죠? 낮잠 형태로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자, 학습 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학습 후에 잠자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 했는데 이제는 뭐 수면 전에 학습과 기억을 하면은 자는 동안에 기억이 촉진된다. 그리고 자고 난 다음에 수면 후에 학습을 하더라도 기억이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자 이해하시죠? 전달이 됐죠? 자, 깊은 수면과 수면의 질, 즉 깊은 수면, 우리 수면 단계 중에 깊은 수면은 3, 4단계라고 했죠. 깊은 수면 또는 서파 수면이라 해서 그때 나타나는 뇌파 EEG가 느리게 진폭이 크게 이렇게 변동한다 해서 서파 수면을 부르고 구체적으로 그때 주파수와 관련해서 델타파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델타파라고 부르고 또는 느린 파형에 대해서 서파 수면이라 부르고 또는 깊은 수면이 부르고 단계로 얘기하면 3, 4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깊은 수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학습과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수면의 질, 어느 만큼 수면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수면 단계들을 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치면서 자느냐. 수면의 시간도 그렇지만 수면의 질, 질이 학습과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학습과 기억과 관련해서 이 수면의 관계 보는 것, 수면의 관계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밝혀진 바가 수면 방추. 여러분 수면 방추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시면 2단계 수면에서 수면 방추라고 해요. 이 방추가 그 실패 모양, 배틀에 이렇게 실 묶어서 이렇게 축 옆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시줄입니까? 이게 참 모르니까 뭐 엉터리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실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그 방추란 이게 한자말이죠. 방추를 붙였는데 이 뇌파가
지직지직하다 지주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된다. 여기 꼭 이렇게 방추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수면 방추라 부르는데 바로 이 수면 방추가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 수면 방추는 주의하고 관련된다 그래요. 주의. 아까 건강한 수면을 하면은 주의력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하고도 뭐 관계가 있겠죠. 이것이 주의하고 관련된다는 얘기하는데 이 수면 방추가 왜 일어나지? 바로 시상하고 대뇌 피질. 시상은 살라머스라 해서 뭐 작은 침실, 신부의 방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시상은 자, 뇌줄기 위에 전뇌가 이렇게 얹혔다 했죠. 바로 이 뇌관 위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시상이에요. 근데 이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들이 이 대뇌피질 쪽으로 전달되기 전에, 그죠? 이 부위를 뭐 저 컬러풀하게 하는데 왜 컬러풀하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위를 거쳤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입을 거쳤다가 뭐 귀로 들어가든 눈으로 들어가든 입으로 들어가든 그죠? 거쳤다 간다는 거. 그래서 시상을 감각 중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능상 이름 기능과 관련해서 붙인 이름이죠. 후각을 제외하고 후각은 이 대뇌피질로 곧장 들어가는데 그 부위는 어딘지 뭐 우리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들어가고 뭐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시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시상을 거쳤다 가는데 자는 동안에 언제 2단계 수면에서 이 수면 방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시상이 대뇌피질하고 정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바로 수면 방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주의하고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뭐 학습과 기억하고도 관련된다. 그래서 자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자면 그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학습을 많이 하고 자면은 자는 동안에 2단계에서 수면 방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뇌파를 재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만큼 학습을 했으며 어느 만큼 그 학습이 기억으로 남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마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아까 봤던 그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이 수면 방추가 2단계 수면뿐만이 아니라 바로 수면 방추, 슬립 스핀들, 수면 방추가 뭐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 델타파라 부르는 그 수면 중에 이 수면 방추가 나타나더라는 거. 이것이 뭐 기억 응고화. 자, 응고화 나왔습니다. 장기 기억화 시키는 거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키는 이 과정을 응고하라는데 그죠? 바로 거기에 이 수면 방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 그러면은 기억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깊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수면 방추가 일어나게끔 해주면 기억이 더 잘 되어지겠죠.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뇌파에다가 수면 방추를 일으킬 수는 없겠죠. 시상과 대뇌피질 사이에 그 뭐 자연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파형이니까. 그래서 수면 방추가 깊은 서파 수면을 이렇게 하는 중에 여기에 수면 방추 부르륵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깊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자, 깊은 수면, 서파 수면에서도 수면 방추가 일어난다고 지금 이제 우리 교재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동안에 깊은 수면, 서파 수면 일어나는 동안에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이 리듬과 동조된, 즉 싱크로나이즈된 동조된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머리 두피 부분에서 자기장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류를 약하게 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 리듬에 맞게 흘려주면은 이 뇌파형이 더 뚜렷하게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깨어나면은 자기 전에 학습했던 것을 더 잘 기억하더라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뒤에 슬라이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벌써 일찌감치 한 거예요.
자, 수면 방축. 자, 델타파. 지금 델타파가 바로 서파, 그리고 서파가 나타나는 수면이 바로 깊은 수면인데, 델타파와 동조되어지는 자극. 조금 전에 얘기한 거네요. 그죠? 동조되어지는 자극을 주니까 기억력이 2배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자, 수면이 어떤 기능이 있지? 학습과 기억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 그렇다면 그것을, 그죠? 어떻게 역으로 이용해서 지금 기억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치료 측면에 있어서도 노화 때, 우리 앞에 이미 봤었죠. 노화나 우울증이나 알코올 사용 후나 또 그리고 뭡니까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는데 자다가 숨을 못 쉬는 경우예요. 계속 뭐예요? 자다가 깨어나죠. 이러니까 깊은 숨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깊은 수면이 없고 그리고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수면 단편화라 했나요? 그래서 sleep fragment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화의 때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즉 노화의 때는 뭐예요? 깊은 수면이 상대적으로 없고 그리고 자꾸 깨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수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했죠? 깊은 수면은 뭐 학습과 기억이 중요하다. 학습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학습하기 전에도 중요하다. 그런데 수면 방추가 그때 이 깊은 수면, 즉 델타파와 함께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것이 수면 기억 응고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수면 방추가 델타파, 즉 서파 수면, 깊은 수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바로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뇌를 간접적으로 뭐 약한 전류를 흘려준다. 전년부 본인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전류를 흘려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뭐예요? 뭐 노화의 경우에 노화 관련해서 학습과 기억 능력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바로 이러한 동조 자극을 이 깊은 수면이 일어나는 중에 또는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면은 바로 노화로 인한 치매의 치료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적용하려고 하고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수면의 기능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학습과 기억 관련해서. 그래서 노화 동안엔 깊은 수면이 없죠. 우리 이미 봤듯이. 그리고 그 깊은 수면은 뭐 지금 바로 학습과 기억이 중요하다 했는데, 노화 때 깊은 수면이 없는 것이 치매하고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뭐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때는 뭐 당연히 깊은 수면이 없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 자료를 이제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학습 전의 수면은, 학습 후의 수면은 뭐 이미 말할 필요 없어요. 아까 시냅스의 가스성과 관련해서 제가 뭐 교재에 있는 걸 말씀드렸고, 아까 2단계에서 나타나는 수면 방추가 또 학습과 기억에 어떻게 관련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학습 전의 수면의 효과요. 그래서 학습 전에 여기 동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이제 더 더러워졌네요. 자, 이 녹색 선은 학습 전에 잠을 잔 사람이고 이 빨간 선은 학습 전에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 노라고 써놨는데 노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습 전에 자고 난 사람들과 학습 전에 자지 않은 사람들, 여기는 지금 이제 단위가 없는데 어쨌든 비교해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즉 이걸 100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이 절대값은 모르겠지만 이걸 100으로 잡는다면은, 그죠? 이거는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공부하기 전에 잠을 잔 애는 시험 보니까 100점 받던데, 공부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정상적인 시간만큼 자지 않은 애들은 40점을 받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습 전에 잠잔 사람들이 어떻게 뇌의 생리적 현상이 다른데, 뇌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펴보니까 바로 자고 나니까 학습하기 전에, 그죠? 자고 난 사람이 이 해마가, 그죠? 학습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전에 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보니까, 브레인 액티비티, 뇌 활동을 보니까 잔 사람들은 이만큼, 이것도 단위가 없어요. 어쨌든 이만큼, 그리고
자지 않은 사람들은 학습 전에 오히려 그 기능이 여기에 비해서는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감소했다는 거. 즉 학습 전에 잔 사람은 해마 기능과 관련해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이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학습 효과가 있었고, 자지 않은 사람은 그 준비가 오히려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습을 하더라도 이 잔 사람에 비해서 40%밖에 학습 효과가 없더라는 거. 자, 수면 방추와 기억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전에 잔 사람들을 자는 동안 EEG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자, 아까 학습 전에 잔 사람은 이만큼 학습 효과가 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깊은 수면 동안에 이렇게 델타파가 나타나요. 그죠? 서파에다가 이 앰플리튜드가 높다 했죠. 갑자기 생각하니 이 파고가 앰플리튜드 높다 했죠.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빛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표현해 놨는데 수면 방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수면 방추는 2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우리 교재에 있었지만 여기 연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깊은 수면 동안에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방추가 바로 기억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렇다면은, 자, 이 사람들은 학습 전에 자는 사람을 뇌파를 측정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는 동안에 뭐 자는 동안에 해도 자는 동안에 해도가 아니라 자는 동안에 깊은 수면에서 서파 수면, 즉 델타파가 나타날 때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뇌를 직류뇌 작업법, 다이렉트 커런트가 이게 직류란 뜻이거든요. 교류 직류할 때 직류란 뜻인데, 이거는 자극해도 내가 지금 전기자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못 느끼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극이에요. 이걸 자극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죠? 자극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꼭 EEG 재는 그 기계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죠. 겉으로 봐서는. 이걸 착용하고 깊은 수면에 서파 수면, 즉 델타파가 나타날 때 딱 이 파와 동조가 되게끔 자극을 빡빡 주니까 바로 뭐요? 수면 방추가 나타나서 기억 응고화에 효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극을 이 서파, 델타파에 동조되게끔 자극을 빡빡 주니까 이 파형이 더 깊고 커지면서 뭐 기억 증가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효과가 얼마 있었다? 2배가량 기억력 증가가 있더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노화와 깊은 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앞서 봤던 그 순서대로 지금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깊은 수면. 노화할수록 깊은 수면이 없다. 그것이 지금 학습과 기억과 관련해서 어떤 인지장애, 즉 구체적으로 치매와 관련된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 부분 관련해서 뒤에 지금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자, 노화와 깊은 수면. 노화 동안에는 깊은 수면이 덜하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 수면을 보면은 여기 위에는 젊은 분이고 여기는 연세 드신 분이에요. 여기서 A는 어웨이크 깨있는 중이고 1, 2는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그 다음에 S는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 할 때 S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짙은 것은 깊은 수면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너비, 이 X축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깊은 수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단계 REM, 2단계 깊은 수면 REM 해서 앞쪽에는 깊은 수면이 상대적으로 많고 뒤로 갈수록 REM 수면이 그죠? 점점 넓게 나타나죠. 이게 이미 앞서 우리 수면 단계 볼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 보면은 이번 깊은 수면이 이 사람만큼 초반에 그렇게 넓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A 뭐예요? 자꾸 깬다는 얘기죠. A가 awake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노화는 서파 수면이 감소하고 자꾸 깨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수면 단편화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용어인데 제가 이미 한 건 줄 알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면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자다가 깬다. 이것을 sleep fragmentation, 즉 조각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면 단편화하는데 이것이 뭐 아까 서파 수면이 학습과 기억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 노화로 인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 하고 보여지고 이후에 수면과 알츠하이머 병 사이의 관계를 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앞서 얘기했었는데 우울증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를 보인다 했죠.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했죠.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 알코올 복용하고 주무실 때도 유사한 형태,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우울증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우울증의 경우에 수면만 보면은 연세 드신 분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수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앞서 지금 수면의 기형 중에 세 번째 학습과 기형 얘기하는 것 중에 요 각각에 해당한 것을 그림으로 얘기를 했고, 좀 전에 노화와 깊은 수면 관계를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것이 알츠하이머와는 이 수면 그리고 치매라는 것하고, 즉 인지 기능하고 어떻게 관련인지 얘기를 하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배경을 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 뇌 안에는 체액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공간이라 할 수 없죠. 채워져 있으니까. 어쨌든 체액이 채워져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체액을 그냥 체액이라 부르지 않고 뇌에도 있고 척수가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저희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나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척수 안으로도, 그죠? 이 체액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액체를 뇌에도 채워져 있고 척수에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뇌척수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리브로, 스파이널, 세리브럼이 뇌, 손에는 세리벨럼이라 그러고, 세리브럼 해서 이건 뇌라는 뜻이, 대뇌를 얘기하는데, 세리브로, 스파이널이 척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액체는 플루이드 해서 CSF라 불러요. 그 줄여서 CSF라 불러요. 뇌척수액 CSF. 즉 CSF가 채워져 있는 뇌 안에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척수 안에도.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CSF가 어디 채워져 있냐면은, 요건 지금 뇌를, 요게 이마 쪽이고 뒤통수인데 이렇게 했는데, 반을 딱 잘라서, 척수까지 반을 딱 잘라서 안쪽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요렇게 뇌척수에 채워져 있고, 요 부분이 시상이 있는 부분이에요. 시상이 있는 그 주변부에 시상이, 뇌가 있고 시상이 이렇게 양쪽이 있는데, 시상하고 시상 요 틈 사이도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뇌, 왼쪽 뇌, 우방구, 좌방구, 오른쪽 뇌, 왼쪽 뇌, 우방구, 좌방구 안에도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시상 그 틈 사이에도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있고, 바로 손의 앞쪽에도 이만큼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넓어요. 이렇게. 그리고 척수를 따라 중간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리고 손의 앞쪽 이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것이 뇌 바깥으로도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저걸 그려보면은, 자, 교가 있어야 되니까 교가 좀 불룩하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지금 이걸 오른쪽 왼쪽 이래서 반 딱 잘라서 반 안쪽 면을 보여줍니다. 이쪽 오른쪽, 지금 이거 오른쪽 뇌 안쪽 면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뇌 저쪽 편에, 오른쪽 뇌 쪽에, 즉 우방구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상 사이에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손의 앞쪽에 이만큼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 쪽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리고 손의 바로 앞에 요는 또 구멍이 나 있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뇌척수액이 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결국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는 뇌척수액으로 안팎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뇌실과, 그리고 뇌에 있는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뇌 부위는 뇌실, 그리고 척수 부위는 척수 중심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뇌실과 뇌척수액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은 CSF 그리고 뇌 수준에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뇌실, 척수 부분은 척수 중심관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지금 뇌실과 뇌척수액 소개한 겁니다. 자, 이 뇌척수액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바로 수면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 부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뇌실. 지금 여기는 척수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척수는 생략되어 있고 뇌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서 보았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뇌실이. 이것은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이것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이건 뇌실. 여기 채워져 있는 것이 뇌척수액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림프관이 있어요. 림프관 안에는 바로 면역 기능에 중요한 세포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림프관으로 이동하면서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림프관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석구석 세포 사이에 그런 찌꺼기들, 그리고 세포도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비타민 티아민이라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을 이용해서 세포들은 먹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도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도 먹고 그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그죠? 이것저것 먹어서 우리가 결국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세포들은 결국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티아민이라는 비타민을 이용해서 이제 대사 활동 생존을 하는데 얘들이 그렇게 필요한 효소나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렇게 신호도 발생하고 나면 그 찌꺼기가 있겠죠. 그 찌꺼기를 세포 밖에, 즉 세포와 세포 사이에 만들어내면은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바로 림프관이 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또 혈액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관이 서로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고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세포 사이에 찌꺼기 청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림프관이 뇌에는 없어요. 뇌에는 당연히 혈관이 있겠죠. 뇌세포들도 살아남으려면 혈액을 통해서 주어지는 포도당, 산소, 그리고 비타민을 통해서 살아야 되니까 뇌에도 혈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뇌졸중이라 얘기하는 것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그 주위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는 게 이제 뇌졸중이거든요. 뇌혈관 얘기하다 뇌졸중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뇌에는 혈관이 있는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다른 몸부에는 다 림프관이 있는데, 근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 이 뇌척수액 CSF가 혈관을 따라 다니더라는 거예요. 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림은 뇌 표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은 뇌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왜? 뇌 안쪽 구석구석까지도 다 뇌세포가 있으니까 거기도 뇌세포를 먹여 살리려면 혈관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뇌척수액이 혈관이 뇌 구석구석까지 가는 거기까지도 혈관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뇌척수액이 다른 몸부에서 림프관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낸 대사산물, 즉 찌꺼기를 청소해가지고 어디 혈관으로 보내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나중에 똥오줌으로 이렇게 배설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뇌에서는 뇌척수액이 우리 몸에 있는 림프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 이 뇌척수액이 그런 찌꺼기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만 봐서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언뜻 안 다가오겠습니다만은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설명을 가지고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애를 쓸 테고, 이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인 즉슨 뭐냐면은 몸에는 림프관이 있는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더라. 그런데 뇌에서 림프관이 하는 기능을 뇌척수액이 하더라. 어떻게 하는데? 뇌혈관을 따라 뇌 구석구석까지 가더라. 그런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조밀한데,
그리고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도 간격이 조밀한데 자는 동안에는 뇌세포, 세포 사이에 세포와 혈관 사이에 이 간격이 좀 더 넓어지더라. 그래서 자는 동안에 뇌척수액이 이 혈관을 따라 뇌 깊숙한 곳까지 더 많이 흘러 들어가더라. 그래서는 뭐 자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 만들어내는 뇌의 대사산물 찌꺼기를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수면이 어떻게 된다 했죠? 깊은 수면이 없으니까 기억 응고와 즉 인지와 관련해서도 문제도 있는데 수면이 단편화된다 했죠. sleep fragmentation 자꾸 깬다 했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시간도 연세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성이 있다 했죠. 그래서 건강한 수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는 동안 뭐 이 뇌척수액이 뇌가 만든 찌꺼기를 청소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왜? 자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그래서 거기 찌꺼기 청소가 안 되어서 거기에 남아있는 대사산물, 단백질이 뭐냐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경우에 보니까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 사이에 자꾸 누적되어서 이렇게 반점을 만들고 이것들이 결국은 뇌세포를 망가뜨려서 결국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치매라는 증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젊으신 분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수면 동안에 뇌척수액이 뇌 구석구석 혈관 따라 다니면서 낮 동안에 만들어낸 베타 아밀로이드를 다 청소해내서 혈관으로 보내서 똥오줌을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축적되어서 우리 지방 구석구석에 버려지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 쓰레기들이 구석구석에 누적되어서 거기서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그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뇌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하기 전에 알츠하이머 병이 일어나기 전에 보니까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면의 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앞서는 깊은 수면도 없었죠. 그리고 단편화되었죠. 깊은 수면이 없으니까 인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학습과 기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건강한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 청소가 안 돼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결국 또 세포들을 망가뜨리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또 결국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문제를 주고 그 중에서 인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낳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니까 바로 수면의 질과 시간이 악화되고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양이 밀접한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수면 동안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고 이것이 뇌의 기능을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깊은 수면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또 학습과 기억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되어지고 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일 연령대 분들이 뇌겠죠. 그래서 이건 정상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지 않으신 분, 동일 연령대 알츠하이머 병을 갖고 돌아가신 분, 뇌를 기증하신 분들이겠죠. 보니까 이분들은 뇌가 세포들이 사멸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뇌 피질 이런 것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은 척두엽하고 전두엽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지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정엽 후두엽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적어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는 세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 즉 신경세포 뉴런이 변성이 되어서 망가지더라는 거. 자, 이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와 관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뇌와 신경세포 상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꿈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왜 꿈을 꾸지라는 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llennium BCE, Mesopotamian kings recorded
1,000 years later, ancient Egyptians wrote a dream book listing over 100 common dreams and their meanings. And in the years since, we haven't paused in our quest to understand why we dream. So, after a great deal of scientific research,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persistence, we still don't have any definite answers, but we have some interesting theories. We dream to fulfill our wishes. In the early 1900s, Sigmund Freud proposed that while all of our dreams, including our nightmares, are a collection of images from our daily conscious lives, they also have symbolic meanings, which relate to the fulfillment of our subconscious wishes. Freud theorized that everything we remember when we wake up from a dream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our unconscious primitive thoughts, urges, and desires. Freud believed that by analyzing those remembered elements, the unconscious content would be revealed to our conscious mind, and psychological issues stemming from its repression could be addressed and resolved. We dream to remember. To increase performance on certain mental tasks, sleep is good, but dreaming while sleeping is better. In 2010, researchers found that subjects were much better at getting through a complex 3D maze if they had napped and dreamed of the maze prior to their second attempt. In fact, they were up to 10 times better at it than those who only thought of the maze while awake between attempts, and those who napped but did not dream about the maze. Researchers theorize that certain memory processes can happen only when we are asleep, and our dreams are a signal that these processes are taking place. We dream to forget. There are about 10,000 trillion neural connections within the architecture of your brain. They are created by everything you think and everything you do. A 1983 neurobiological theory of dreaming called reverse learning holds that while sleeping, and mainly during REM sleep cycles, your neocortex reviews these neural connections and dumps the unnecessary ones. Without this unlearning process, which results in your dreams, your brain could be overrun by useless connections, and parasitic thoughts could disrupt the necessary thinking you need to do while you're awake. We dream to keep our brains working. The continual activation theory proposes that your dreams result from your brain's need to constantly consolidate and create long-term memories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So when external input falls below a certain level, like when you're asleep, your brain automatically triggers the generation of data from its memory storages, which appear to you in the form of the thoughts and feelings you experience in your dreams. In other words, your dreams might be a random screensaver your brain turns on so it doesn't completely shut down. We dream to rehearse. Dreams involving dangerous and threatening situations are very common, and the primitive instinct rehearsal theory holds that the content of a dream is significant to its purpose. Whether it's an anxiety-filled night of being chased through the woods by a bear, or fighting off a ninja in a dark alley, these dreams allow you to practice your fight or flight instincts and keep them sharp and dependable in case you'll need them in real life. But it doesn't always have to be unpleasant. For instance, dreams about your attractive neighbor could actually give your reproductive instinct some practice too. We dream to heal. Stress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are much less active during the REM stage of sleep, even during dreams of traumatic experiences, leading some researchers to theorize that one purpose of dreaming is to take the edge off painful experiences to allow for psychological healing. Reviewing traumatic events in your dreams with less mental stress may grant you a clearer perspective and an enhanced ability to process them in psychologically healthy ways. People with certain mood disorders and PTSD often have difficulty sleeping, leading some scientists to believe that lack of dreaming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to their illnesses. We dream to solve problems. Unconstrained by reality and the rules of conventional logic, in your dreams your mind can create limitless scenarios to help you grasp problems and formulate solutions that you may not consider while awake. John Steinbeck called it the committee of sleep, and research ha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dreaming on problem solving. It's also how renowned chemist August Kekule discovered the structure of the benzene molecule, and it's the reason that sometimes the best solution for a problem is to sleep on it. And those are just a few of the more prominent theories. As technology increases our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the brain,
possible that one day we will discover the definitive reason for them. But until that time arrives, we'll just have to keep on dreaming. 네, 동영상 보신 내용들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쭉 정리해봤습니다. 꿈의 기능은 수면 기능보다는 덜 연구되어 있어요. 뭐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아마 이 부분이 밝혀지면 인간이 이해되는 것이 더 확장되리라 그런 이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 이론 정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는 이론이 여기에서 보여준 동영상 중에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져요. 활성화 이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이 동영상에서 꿈의 기능 관련해서 소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몇 가지는 서로 중첩되어져요. 첫 번째, 무의식적 욕구 충족이라는 이제 프로이드가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불안과 관련된 이론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하려면 이건 또 서두가 필요하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불안과 관련된 얘기고, 불안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에 있어서 핵심이고,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어떤 실존적 존재에 있어서 불안은 가장 중요한 추측이 되는 정서의 문제인데, 바로 그러한 불안과 관련된 어떤 욕구 충족을 꿈에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중첩되어지니까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다라는 것은 아까 가상현실 모의 실험을 한다 했어요. 연습한다 했어요. 어떤 공포 상황에서 적으로부터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런 번식과 관련해서 어떤 생식 행동을 연습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바로 이러한 욕구 충족이 꿈에서 하는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꿈을 꿀 때는 우리가 꿈이란 건 모르죠. 깨어났을 때만 그게 꿈이란 걸 알지, 꿈꿀 때는 정말 이게 현실 같아요. 그렇게 정말 깨어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불안과 관련된 욕구 충족을 꿈에서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완전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가상 모의 현실 속에서 한번 프랙티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깨어있을 때 그 행동을 좀 더 적응적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깨어있을 때는 도저히 프로이드의 개념상 바로 에고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불편한 그런 불안한 감정이지만, 꿈속에서 연습해보고 현실처럼 꿈을 꿔보고, 그것이 어쨌든 꿈속에서도 그것이 방어 기제에 의해서 억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그것이 좀 각색되어서 의식에 동화될 수 있다라면은 바로 깨어있는 동안에 충족하지 못해서 생긴 욕구로 인한 무의식 속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중첩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이드는 과학적이지 않다, 즉 스트롱한 사이언티스트들이 보기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방법은 어쨌든 간에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 통찰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맞을 거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불 덮어 쓰고 만세 부르는 격이니까 제가 엉터리 얘기해도 관계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뇌과학이 프로이드가 발견한 그 통찰을 지지해주는 그런 에비던스를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금방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뇌과학을 통한 그런 설명이 결국은 프로이드의 생각을 검증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이제 해봅니다. 좀 이건 모차적으로 이제 프로이드의 얘기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 아까 수면 전체가, 수면의 기능이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다고 했는데, 수면 중에서도 꿈을 꿀 때도 기억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 동영상에 나왔죠. 그 중에서 특히 공간 기억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 동영상에서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 이제 과학적인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이 공간 기억은 또 해마가 관련되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해마와 관계되는 기억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는 앞선 시간에 얼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와 관련해서 또 기억 중에 공간 기억이라는 것이 해마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꿈꾸는 동안에 이 공간 기억, 저 꿈속에서도 그저 아까 말한 미로를 찾아가는 이런 꿈을 꿔봄으로써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길을 더 잘 찾아갔다. 요거 기억과 관련되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연습하고 관련되죠. 가상현실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죠? 미로를 꼭 미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간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과제를 꿈속에서 연습해보면 실제 깨어났을 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억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연습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면과 관련해서 제가 학습 기억을 얘기를 할 때 시냅스 가소성 얘기했었어요. 중요한 어떤 기억 정보들은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고 많아져서 응고화에 관여하지만 다 그냥 강해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냅스들은 없어져야지만이 이 뇌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평형이 맞춰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요? REM 수면 동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REM 수면 동안에 바로 그 시냅스 연결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냅스 연결이 없어진 것과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각하는 것을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시각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뭐 어떤 존재 자체가 그 대상 자체, 현상 자체가 좋고 나쁜 거는 없다라고 동양에서 보는데 기억을 잘하려면은 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또 얘기 나시니까 주의, 어텐션을 잘하려면은 무시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그죠 다른 곳에 다 주의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수업에 지금 어텐션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에 어텐션을 잘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 내용에 어텐션을 잘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그죠 내일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다 무시가 일어나야 주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잘한다는 얘기는 무시를 잘한다는 얘기고 기억을 잘한다는 얘기는 망각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뭐야 REM 수면 동안에 REM 수면 때 주로 꿈을 꾼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냅스 연결이 사라지면서 망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기억에 일조한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든지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신경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알렉산더 루리아의 그런 실제적인 사례 보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결국은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돌아가셨다 했죠. 그것처럼 이 망각도 그죠? 정상적인 뇌 기능의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활성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교재에 나오는 신경인지적 가설하고도 관련되어지는데 결국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봤지만 자는 동안의 뇌의 활성은 깨어있을 때는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몸을 통해서 깨어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감각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감각을 뇌가 어떻게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어줍잖지만 어설프게 들어오는 그런 감각과 뇌에서 깨어있을 때만 다르지만 일부 활성하는 그 부위가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꿈이다. 그래서 꿈은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영상에서 뭐예요? 뇌는 항상 깨어있다. 자는 동안에도 뇌가 활성화하는데 깨어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뇌가 자체적으로 계속 화면 보호기처럼 활성화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신경인지적 가설하고 이렇게 유사하다 싶어서 제가 넣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연습 얘기했고요. 그 치유, 꿈꾸는 동안에 이렇게 정서장애 PTSD. 자, 정서하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불안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때 이 정서는 불안만 얘기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PTSD는 가장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5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걸 뭐 자는 동안에 이러한 정서장애나 PTSD라는 그런 외상 경험을 꿈으로써 또 반복해봄으로써 그때 꿀 때는 몸 안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리적 현상이 안 일어난다 했어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 안 된다 했죠. 뭐요? 실제 경험에서 이러한 정서장애 그리고 PTSD와 관련된 그러한 외상을 경험할 때는 뇌의 생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연합되어서 하나의 그런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자는 동안에 꿈속에서는 현실처럼 그렇게 뇌 안에서는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몸에서는 바로 그러한 실제 상황에 해당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 뭐죠?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길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바로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소홀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고전 조건화와 관련해서 소홀을 시킨다. 학습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은 아하 하고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어쨌든 꿈을 통해서 뭐요? 즉 내용만 있었지 거기에 관련된 신체적인 생리적 반응, 스트레스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이 PTSD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어떤 꿈이라는 이름의 어떤 의식적인 그런 경험이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 꿈을 통해서 반복하게 됨으로써 결국 PTSD와 관련된 그러한 실제 그런 장면에 우리 몸이 덜 반응하도록 하는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 학습 심리가 잘 이해되시고 기억하신 분들은 바로 이 내용은 고전적 조건하에서 속어나 역조건 형성에 해당한다. 즉 속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달하면 이게 탁 그냥 전곡을 찌르는 건데 여러분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더 많이 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우리 수면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앞서 얘기했었어요. 수면 전체 기능을 봤어도 자는 동안에 뭐요? 아하하고 하는 통찰력, 유레카라는 경험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 보시면은 그 벤젠고리를 발견한 이름 뭐랬죠? 쿨 뭐라 그랬죠? 하여튼 쿨렌지. 예. 하여튼 벤젠고리를 발견 그 사람도 꿈에서 그걸 그렇죠. 탁 해결점을 찾아서 불이렇게 일어나서는 거죠. 그걸 이렇게 실험을 한다든지 연구해서 발견했어요. 그 이외에도 그런 사례들은 종종 이 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보면 그죠. 바로 가상현실 꿈속에서 그런 것들 연습하는 것. 아까 미로를 찾아가는 것하고 미로 찾아가기 어디 있었나요? 아까 이건가요? 예, 공간기억하고도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꿈의 기능, 우리 동영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교재에 없는 것들 쭉 살펴봤고요. 자, 끝으로 수면은 우리의 인성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수면은 바로 일주율을 선타임에 맞춰서 우리 바디타임이 자연과 잘 동조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생리적 기능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질 때 우리의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그죠? 하는 이 내부 장기의 기능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부 장기의 기능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한 20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과정에서. 바로 의식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의식은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의 식물성 기능, 내장 반응은 우리의 인성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어느 만큼 사회성이라든지 의사 판단 그리고 적응을 잘하느냐 이것도 또한 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내부 장기, 식물성 기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싶은 얘기 또 반복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너무 반복해서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